모르고 가시면은 아마 1시간은 주무실 거예요.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왜 이렇게 똑똑해요? 아니 어쩜 그리고 이렇게 쉽게 가르쳐 그러니까. 주세요? 아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인혜입니다. 네, 윤혜 씨, 우리가 그래도 유튜버잖아요. 요즘 가장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화요? 네. 오늘 그 영화를 위해서 네. 그 영화를 보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네. 그냥 갔다가는 상모 돌리기를 3시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을 네. 모셨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화제작이죠. 크리스토퍼 놀란의 신작인 오펜하이머.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은 하나도 이해 못하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영화관만 버리고 나올 가능성이 커서 오늘은 이 군사 전문 의원님을 모셔가지고 네. 오펜하이머 이야기 잠깐 해보고 또 이게 어쨌든 핵무기였잖아요. 이 핵무기가 일본에 떨어지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와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는데 네. 또 불러줘서 마음이 설레서 네. 가급적 빨리 하자고 제가 작가한테 그러셨어요. 아니 이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혹시 아시냐? 저희 PD님이 네. 연락을 했을 때 예. 진짜 잘 오고 싶어서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면은 급하게 공부하신 어제 거예요? 밤새 공부하셨대. 아니 진짜 그런데 아는 거예요. 이 핵무기의 아버지를 모를 순 없죠. 아니 그 유명한 오펜하이머? 네. 그게 영화로 나왔다고? 네. 아니 그래서 언젠가 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러준다 그래 어제 서둘러 봤어요. 마침 혼자 네. 보셨나요? 혼자 갔죠. 혼자 보셨고. 낮에가 누구 하고 가겠어 그거를. 네, 그래가지고. 저녁거리 만들고 가셨나요? 아니면 그냥 가셨나요? 아니 뭐 낮에 가서 실컷 보고 네. 저녁에 들어갔으니까. 네. 어떠셨어요? 영화 보셨는데 그냥 딱 뭔가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물론 감상평. 이게 무려 3시간 영화인데 네. 그 중에 한 30분은 저도 잤어요. 중간중간에 너무 길어서. 모르고 가시면은 아마 1시간은 주무실 거예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런데도 이 영화가 열풍을 일으킨다는 게 난 놀라워. 그 이유는 네.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핵에 대한 공포가 기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시작했으니까. 오염수 문제도 핵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북한의 그 핵도 핵도발, 그렇고 네. 또 러시아의 푼디도 걸핏하면은 그치. 핵 쏜다거나. 핵 쏜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 위험한 세계가 된 거예요. 네. 한동안 우리는 핵무기는 쓸 수 없는 핵무기로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핵의 그림자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핵은 쓰지 않음으로써 그 위력은 더 배가 된다. 쓸 것 같은 그 느낌, 이미지만으로도 국제정치는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쓸 수 없는 핵무기가 어떻게 억지력이냐? 그게 무슨 평화를 가져오냐? 실전에서 핵을 써야 또 쓸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핵무기지. 아니 쓸 수 없는 게 무슨 핵무기냐? 그러고 하는데 그제 을지국무회의 이번에 이제 그 민방위 훈련도 다시 이제 강화되고 네, 오늘 2시에 한다 그러더니 열리고 그러는데 네. 윤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죠? 북한이 전쟁이 나면 자기의 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을 사용한다. 네. 핵 사용을 불사한다 북한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확정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김정은이랑 얘기를 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 핵을 우리가 쓰려고 개발했다. 우리는 핵무력 정책법 만들었다. 우린 핵 쓴다. 이게 노동신문 주로 논평 아니면 김여정 말이잖아요. 네. 그 얘기 스피커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하셨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핵전쟁이. 여기는 한반도는 좁기 때문에 네. 어디에서 남한에서 핵이 터지건 북한에서 핵이 터지건 다 맞아요. 피해자예요. 방사능 낙진이 다 날라오지 그러면 평양에 떨어지면은 서울은 무사한가? 서울이 떨어지면 평양은 무사한가? 그런데 옛날에 미국 소련이 핵전쟁 할 땐 대륙과 대륙 사이니까 뭘 쏴서 보복을 하고 뭐 억제를 하고 이게 다 그 강대국 논리인데 남북한은 그게 무의미한 거야. 그래, 이 조그마한 하나가 땅덩이에서 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방사능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북한이 핵을 쏘면 우리가 핵으로 보복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네. 과거 미소 강대국 정치의 논리지. 네. 현실적으로. 아니 이 좁쌀만한 공간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 작은 유리병 안에 정갈 2마리를 넣어놓은 거야. 거기서 싸우고 있다. 거기서 싸우면은 한 명이 정갈로 다른 걸 도구로 공격하면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보복이 가능하면 둘 다 죽음이야. 네.
근데 요즘 핵전쟁의 얘기를 마치 미소 간에 하던 얘기가 남북 한간에도 통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이건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은 김종대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흥행하고 있는데 어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핵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이제 전반적인 공포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네.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가 2차 대전 때 그 핵무기를 개발한 핵무기의 아버지라 그러거든요. 아버지. 네. 그때 당시에 오펜하이머가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2발의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보면서 완전히 이제 거의 정신분열에 가까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나중에는 핵 반대 운동까지 해요, 오펜하이머가. 그런데 요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저희처럼 그 정보가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천재 물리학자였고 너무 공부를 잘했죠. 네. 사회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타고난 천재였구나. 타고난 천재였어요. 미국에 거주하다가 하버드 대학을 진학했는데 하버드 대학을 이제 가가지고 화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하버드에서도 그런데 요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네, 현대 물리학은 1920년대, 30년대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네.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네. 특수 상대성 네. 이론이 전 세계를 다 뒤집어놔. 1910년대부터 이제 첫 논문이 발표됐죠. 그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인슈타인의 그 권위에 완전히 짓눌렸어. 오, 그랬겠네.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 위대한 발견은 네. 적어도 17세기의 아이작 뉴턴 이후로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우리가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다 바꿔놓은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거를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냥 어디 가서 누가 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했을 때 대충 감은 잡을 수 있는. 내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난 물리학 강의까지 못하겠는데 네네. 한마디로 시공간이다. 시간과 공간은 칸트 철학, 근대 철학에서 뭐냐면 절대적 조건이야. 네. 시간이나 공간은 불변이야. 단지 그 시공간 안에서 인간과 역사와 사회와 물질적 객관적 세계가 존재하는 거야. 네. 이게 이제 근대 시공간에 대한 우리 꼭 기본적인. 칸트가 변하지 않는 건 시간과 공간이라 그랬거든. 근데 그걸 변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말하는 시간과 거. 공간은 그렇게 절대적인 거 아니다. 네. 저기 시간은 중력이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다 달리 간다. 오.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있잖아요. 네. 약간 시간을 틀리게 입력해요. 왜요? 왜 위로 그러냐면은 갈수록 달라지나? 저기 우주 궤도로 높아질수록 시계가 약간 느려져. 그렇구나. 그래서 중력에서 멀어지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구의 시계를 얘기하는 네. 거지. 인공위성만 돼도 시계가 다르다니까. 그게 하루에 3나노초 정도 네. 느리게. 오차가 생겨. 네. 그래가지고 시계를 약간 그걸 예상에 틀리게 입력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든. 그래서 왜 영화 보면은 갔다가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돼 있잖아. 그런 영화 있었죠. 그건 뭐였어, 그거 왜? 인터스텔라인가?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그게 상대성 이론이 다 나와, 거기에. 시간은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다.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가보지도 않고도 순전히 사고 실험만으로. 그러니까 천재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유대인? 유대인인데 미국으로 망명한 유대인. 나치 때문에 나치를 간 거죠? 피해서. 그랬는데 시간은 절대적인 거 아니다. 네. 상대적인 거다. 그거를 심지어는 공간도 그렇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X축, Y축, Z축, 이 3차원 공간인 것 같지. 네. 이 공간이 절대적이고 어디 가나 동일한 것 같지. 천만에 그렇지 않아. 중력으로 공간은 휘어지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중력장의 다른 표현이 시공간으로 나타난 거고 우린 그것만 느낄 뿐이다. 그래서 핵심 개념은 중력이에요.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왜 이렇게 똑똑해요? 아니 어쩜 그리고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과학자들 말 졸라 어렵게. 맞아. 그래서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질문을 안 하는 게 다 이해가 됐거든요. 쪽집게 강사, 일타 강사가 해야 돼 이런 거. 이게 그 오윤의 정민여를 이해시킨다는 한 큐에 이해시킨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모든 건 상대적인데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인데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 어디 우주에 어딜 가나 똑같은 거. 그건 시간도 아니야, 공간도 아니야. 뭐야? 빛의 속도야. 아, 빛의 속도. 이거는 아. 절대 변하지가 않아. 신기하다. 빛은 중력의 영향을 안 받나? 안 받아. 그런데 받긴 받아도 그거는 빛은 자기 성질대로 가는데 단지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빛이 휘어져 가는 걸로 보이지 사실은 지는 지나게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데 공간 자체가 휘어진 거야. 이 빛의 속도는 불변인데 30만 킬로미터로 초속 가. 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빛을 반대 방향으로 발사하면은 네. 속도가 멀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초속 60만 킬로가 돼야 되거든. 그냥 2배로 생각했을 때요. 그래서 60만 킬로로 멀어지는 건데 이렇게 멀어져 오는데 저 멀어져 가는 반대편 빛을 보니까 여전히 초속 30만 킬로인 거야. 똑같은. 안 변하는 거야. 빛의 속도는 우리가 보면은 양쪽으로 똑같이 퍼져나가는데 빛에 올라탄 사람이 보면은 안 변해. 똑같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아인슈타인은 이걸 설명한 거야. 왜 그러냐? 네. 빛의 속도로 멀어지면서 시간이 2배 느려진다. 아, 그러니까 시간이 60만 늘어나- 킬로로 멀어져도 초속이라 그러지만은 여기는 0.5초밖에 안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킬로가 멀어져도 여전히 0.5초니까 그 절반. 그러니까 1초엔 30만 킬로로 똑같이 보이는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냈대, 아인슈타인은? 미쳤네. 대박이다. 이 대학자의 이 위대한 발견이 거의 실험으로도 입증되니까 이제는 와, 이걸 누가 세상에 여기다가. 모든 인간의 이제 인식이 바뀌었는데 네. 이때 한 무리의 이제 반란군들이 출현한 거야. 반란군.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반대되는 그런 이론인가요? 완전히 반대되는. 네. 누구죠? 그게 뭐냐면은 오늘 주인공 오펜하이머가 오펜하이머요. 바로 그 중에 한 명이고 네. 그 영화에 등장하는 닐스 보어라든가 닐스 보어. 리처드 파인만이라든가 또 독일 학자의 저 하이젠베르크라든가 하이젠베르크. 이런 과학도들한테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렐 정도로 위대한 과학자들인데 거의 막 바이블처럼. 이 사람들이 다 아인슈타인의 적이야. 아. 뭘 주장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네. 양자역학이라는 걸 아, 이거 아우, 아무도 어려워. 이해 못하는 아무도 거잖아요. 이해 이거. 못하는 거. 그냥 이해했다 치자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양자역학 말도 어려운데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거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에이, 설마 이거는 안 되지, 이것까지? 안 돼. 이거는. 이건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양자의 현상은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는 설명 못해. 아, 양자의 현상. 그것만 설명. 양자라는 게 일단 뭐예요? 양자라는 건 이제 그 원자의 입자입니다. 그리고 전자, 양자 이렇게 원자가 돼 있잖아요. 네. 그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양자역학이라 그래. 아.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이런 당시에 1930년대 양자역학 무리들은 네. 그 당시에 소년들의 물리학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대부분 20대, 30대. 네. 그러니까 철없는 애들이나 하는 공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저기 닐스 보어 뭐 이런 하이젠베르크 뭐 이런 사람들이 30대 때 저기 아인슈타인이 거의 나이 50을 바라보고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저기 아인슈타인이 보기엔 가짜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해서 문제를 낼 테니까 증명해봐. 이랬는데 저러고 뭐냐면은 천재들은 그런가 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꼰대 짓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훌륭한 꼰대였지. 거기에 자극을 받아 젊은 과학자들이 길을 쓰고 연구하고 논문을 쓴 거야. 아인슈타인을 넘어서 보려고. 그 문제가 그래서 뭐였는데요? 확 폭발한 이런 거예요. 자,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라 그랬지. 네. 멀어져도 시속 똑같죠. 초속 30만 킬로야. 이건 안 변해. 네. 우주의 불변의 기준 요거 하나야. 네. 근데 양자역학에 의하면 양자 얽힘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입자가 쌍으로 돼 있거든. 네, 네. 근데 이게 스핀이 있다고. 그 전자도 스핀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간다고? 한쪽 방향으로 도는데 이게 쌍을 이뤄서 같이 이렇게 돈다는 말이야. 근데 이 입자를 떼나 하나를 1억 광년 떨어진 먼 우주에 하나는 여기. 네. 그런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양자는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핀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저 1억 광년 떨어진 데 있는 그 스핀도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뀐다는 거거든. 동시에. 그게 가능해요? 그걸 양자 얽힘이라 그래. 오. 그래서 신호 전달이 그럼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얘기 아니야. 네. 빛의 속도보다 빠른 빠른 건 거는 없는데? 존재하지 않아. 네.
어떤 힘도 빛의 속도는 마지막 극한의 벽이야. 네. 근데 이것이 더 빨리 전달돼? 그럼 빛의 속도도 깨지는 거야? 그거 입증해봐. 이런 거지. 문제를 아인슈타인이 내버린 거지. 이 문제를 냈구나. 이 문제 풀어봐. 그래서 다 풀었어요. 이 양자역학 무리들이 풀었어. 이걸 증명해내요. 심지어는 대박, 그걸 입증한 거를 넘어서 가지고 네. 최근에는 실험으로도 입증이 됐어. 이게 저 호주하고 한 60km 떨어진데 네. 그 아무리 빛이 빨라도 60km로 올라가면 미세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원자 시계를 딱 둘이 맞춰놓고 네. 스핀을 바꿔봤는데 진짜 바뀌는 거야. 얘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래서 이미 실험으로 이게 양자역학이야. 양자의 세계는 다 연결된 세계고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완전히 넘어선 게 그게 우리 물질 세계다. 그러면은 이게 정보 전달 속도가 이렇게 빠르니까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게 정보 전달하는 건 기계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양자 현상을 이용해 정보 전달하면 더 빠르고 그치. 더 풍부하고 그게 양자 컴퓨터야. 그런 게 있어요? 개발이 됐어. 개발되고 이미 됐어요. 됐어. 지금 시제품은 나왔는데 실용화가 안 됐을 뿐이야. 너무 무서워요. 이 과학의 발전 내가 카톡 속도란. 보내면 얘 바로 받잖아요. 그런 거랑 다른 거야. 그래봤자 빛의 속도야. 근데 이거보다 더 그래봤자, 빨리? 더 빨리 전달이 가능한. 더 빨리. 그다음에 여기에서 전달한 건 디지털은 1과 0의 이진법인데 양자는 8진법, 16진법, 32진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를 0과 1로 번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슈퍼컴퓨터가 10만 년에 걸쳐서 그 연산하는 그 계산을 한 이 번에. 양자 컴퓨터는 2분 만에 끝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과학자들이 대부분 양자 물리학자인데 아인슈타인하고 티격태격.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하는데 오늘날 이런 큰 우주 물질 거시 세계는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미시 세계 그건 또 양자 물리학으로. 극한의 미수 이거는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고 양자역학으로 되는데 그 양자역학 때문에 오늘날 반도체 개발도 가능해진 거예요. 그 반도체가 왜 미시 세계 왜 분자와 분자 사이에 칩을 넣고 막 이런 건 다 양자역학이 오늘날 일궈놓은 문명이거든. 네. 근데 이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나 여기서 놀라운 장면은 그 영화 초기에 나오는데 오펜하이머가 이제 아인슈타인을 만나요. 부탁하러 가잖아요. 부탁하러 네, 가잖아요. 그래서 연못 앞에서 만나잖아. 네. 둘이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앙숙이거든. 이론적으로는 하나는 창조론, 하나는 진화론 이 정도로 달라. 달라. 그런데도 과학자들 사이가 그때 전쟁 중이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이고 그래가지고 그 핵폭탄, 이 원자 핵의 에너지를 이용한 이 핵폭탄 개발에는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치가 이 핵폭탄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옥으로 빠뜨릴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좀 과학자들이 막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맨하튼 프로젝트고 이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나오는 이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막기 위해서. 나치를 처음에 막기 위해서.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그 전에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1938년에 리제 마이트너하고 오토 프리슈라는 두 물리학자가 핵 분열을 발견했어요. 핵 분열을 발견했는데 이게 무슨 아이디어냐면은 이게 뭐야? 사실은 1900년대 초에 이미 나온 건데 어니스트 러더퍼드라는 프레드릭 소니라는 그 두 명의 물리학자가 이게 우라늄을 보니까 서서히 소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저기 질량이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더라는 현상을 처음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가 또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소량의 에너지를 서서히 이렇게 하면서 우라늄의 질량이 미세하게 줄어든다. 이걸 한꺼번에 시간을 단축시켜 한꺼번에 일으키면 이 반응을 그럼 다량의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냐. 질량은 팍 줄어들고 이 시간을 단축시켜서 연쇄 반응을 빨리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럼 폭탄이 될 거 아니야. 이걸 얘기해가지고 1904년에 그 프레드릭 소디가 이런 에너지를 대량으로 발견된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그 미 공병대에서 강연을 해. 그리고 5년 후에 라듐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무한 에너지로
이 풍부하고 인류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네. 했는데 이게 선풍적 인기를 끌거든. 네. 이 책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가 하버드 조지 웰스가 세상의 해방이라는 책을 쓰면서 여기서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1933년을 미래 세계를 그려. 이미 그랬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건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요. 나치.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알다시피 미국에는 아인슈타인이 살면서 하도 권위가 세니까 그쵸. 미국 사회가 양자역학에 적대적이야. 그래서 그거 애들의 물리학 그러면서 어디 파티에 가도 물리학자가 선생이 제자한테 물어. 너 요즘 양자역학 공부한다며? 어머. 이러면은 제자가 새파랗게 질려. 그 정도로. 잘못했습니다. 어머. 그딴 거나 공부하고. 이 위대한 학문의 가치를 미국은 몰랐던 거야. 네. 그래서 이걸 공부하던 오펜하이머가 맞아. 아이씨 미국에서 공부 때려쳐 씨 하버드 다 필요 없어 해가지고 영국으로 가. 그래서 케임브리지 학교로 들어가. 갔더니 여긴 양자 물리학 천국이야.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서 선생한테 대들다가 선생이 먹으려고 책상 위에 놔둔 사과에다가 네. 그 요드 용액 독극물도 집어넣어서 실험한 거예요? 아니면 미워가지고? 아니 이제 저기 미워가지고 이 정도로 반사회적 인물이야. 아이고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닐스 보어가 연구실에 놀러 와서 선생이 먹으려는 사과를 집어서 지가 먹으려고 입으로 막 가는데 딱 쳐버리면서 네. 벌레 먹은 사과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어. 막았구나. 지는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휴지통에 버려. 네. 이 장면이 나와 초기에. 거기에서 출연하는 그 닐스 보어 이런 사람들이 다 양자역학의 아주 권위자란 네. 말이야. 그런데 이제 도저히 너는 여기 케임브리지에서도 안 돼. 맨날 선생하고 싸우기나 하고 공부 잘하는 건 아는데 통찰력은 없고 너. 그러니까 독일로 가. 독일로 쫓겨나. 그런데 거기서 다 20, 30대 물리학인데 40대에 거두가 한 명 딱 버티고 있었는데 권위자가 있었네. 그게 하이젠베르크요.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그 연구로 네. 양자역학을 한 단계 올려놨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후에 네. 나치의 핵 개발에 동참해?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치 신봉자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독일로 가서 거기서 같이 공부해서 만난 물리학자들이 훗날 독일 나치의 미사일 핵 개발에 다 뛰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펜하이머나 이런 사람들은 독일에도 유학해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나치가 집권을 안 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소식을 들은 거야. 나치가 네. 집권했더라. 독일에서. 그러니까 1933년에 히틀러가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안 이제, 거야. 이제 저 위험하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혐오하는 정치인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 물리학자들이 그때 독일에서 탈출을 한다고. 뭐 정치학자, 기업인 뭐 해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이 훗날 미국이 전쟁을 이기는데 1등 공신인 거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펜하이머는 이미 미국에 왔을 때 독일이 새로운 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다는 걸 알았고 이걸 소식을 빨리. 전해 들었고 동시에 그 다른 그 과학자 살리다르라고 있어. 네. 이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을 설득해서 네.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시다. 네. 지금 독일이 이런 폭탄을 매우 강력한 폭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독일이 막아야죠. 개발하면은 이거는 독일이 못 이깁니다,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합시다. 아이고. 우리가 먼저 합시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승인을 승인을 해준 하고. 게 그게 바로 맨하튼? 1942년에 시작된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그러면은 같이 핵 개발한 거는 이거는 뭐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아니 어쨌든 개발해야 되는 나치가 거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폭탄을 투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대대적으로 만들자라고 한 그러니까 거지. 만드는 처음엔 어쨌든 거네. 막으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독일은 미사일도 개발했어요. 근데 미국은 미사일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종전 후에 독일의 그 미사일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으로 와서 개발한 게 그게 아폴로 우주선이야. 그렇구나. 독일이 없었으면 달에 못 갔어. 네. 세턴 로켓이라고 그것도 독일 과학자들이 한 거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독일이 얼마나 뛰어났냐 하면은 만약에 전쟁이 6개월만 더 끌었어도 네. 세계 역사는 바뀌었어요. 미사일 핵폭탄을 다 가질 수 있었어. 이미 그런 신기술들은 다 독일 쪽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너무 급해진 거야. 진짜? 근데 계속 첩보가 들어와? 안 되겠어. 야,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과학자들 다 모여서 하라 그래. 과학자들 3,000명을 막. 거기에 이 과학자의 총책임자가 오펜하이머야. 아, 근데 루즈벨트는 이 핵 폭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그 힘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서신해서 이건 이제 E는 MC의 제곱이라고 들어보셨지. 그러니까 그 우유, 아인슈타인 우유 먹으면은 거기에 써 있죠. E는 뭔 말인지 몰라. MC의 제곱. 에너지는 질량과 그 C가 뭐였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의 제곱. 제곱이다. 이렇게 서신 그러니까 보냈어요. 네. 에너지라는 게 질량에서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네. 이걸로 이제 이략 아인슈타인은 그 세계적 과학자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한테 설명을 루즈벨트한테 이 핵 폭발이 얼마나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위험한 무기고 이거 나오면은 이거는 저기 독일이 이걸 가짐게 되면은 이제 전쟁은 이제 글러먹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미 뭐 아인슈타인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과학자였으니까 일단 그렇게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앞서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반박을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바로 산삼순백과 산삼시대의 제곱을 했을 때 그치, 에너지가 그치. 나옵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지리산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만든 산삼시대. 한 박스가 7년근 산양산삼 15뿌리 분량이고 사포닌 함량도 압도적입니다. 합성 첨가물 제로, 국내산 천연원료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단돈 18만 원에 1+1 2박스, 홍삼값도 안 되는 가격이지요.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산삼순백 10병 추가 증정. 안 사드실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에서든 이런 제품을 이런 조건 이하로 사실 수 있다면 10배를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고마운 분들에게 지리산 천년의 보물을 선물하세요. 문의 전화 1666-0045. 면역력과 에너지를 네. 키울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로? 산삼시대. 이 산삼순백을 만든 대표님께서 정말 야심차게 만든 제품이잖아요. 네, 기존의 산삼순백이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치명환도 연달아 히트를 했는데 조금 더 그 문턱을 낮춰서 가격대도 좋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산삼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많이 드셔보셨죠? 아이 뭐 제가 광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70%에 네. 목 건강에 좋은 도라지 그리고 홍삼까지 이거 이외에는 이거 다 국산입니다. 네. 이거 이외에는 단 한 가지 어떤 감미료도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 아, 오늘 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에너지를 채우세요. 네, 에너지를 채워야 더 아직도 갈 쉽게.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아, 네. 좋아요. 네, 지금 헬스업 관리부터 FDA 승인받아서 미국으로 수출할 만큼 네. 이미 제품력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목 건강이나 면역 좀 괜찮은 제품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1+1 행사하고 있으니까 산삼시대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몸에 좋은 산삼, 이게 바로 함양 지역에서 많이 그 대부분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제18회 함양 산삼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축제를 지금 또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양 산삼이 또 산삼시대에서 산삼시대 산삼도 여기에서 났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에서 지금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가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이벤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축제들이 좀 많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9월에 막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는데 혹시 최근에 다녀오신 뭐 축제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갔다 오느라고 국내에서 많이 못 가는데 이제 국내로 좀 시선을 돌려야지. 우리 의원님에게 축제는 오정TV겠죠. 맞아. 그렇지, 딴 데 갈 필요가 없죠. 아니 여기보다 좋은 데 있어.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오정 파라다이스야. 어. 자, 여러분들은 오정TV 보시면서 정말 좋은 9월에 너무 날씨 좋잖아요. 네. 여기 가시면은 황금 산삼을 찾아라. 오. 산삼 깨기 체험 그리고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산삼 할인 이벤트, 네. 산삼 막걸리, 아 먹을 게 또 빠지면 안 되지. 함양 흑돼지까지 다양한 또 장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요거 좋다. 산막 페스티벌. 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같이 할 수 있는 축제가 함양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9월 7일부터
2일까지입니다. 네. 요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축제 어디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함양으로 다녀와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나 요즘 뭐 나라 걱정에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뒤숭숭한 그 뉴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럴 때 또 한번 이제 날씨 좋을 때 가가지고 축제 가서 즐기면서 이 스트레스를 또 분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함양 산삼 축제 축제였습니다. 다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제 가가지고 막걸리 잔뜩 먹고 집에 돌아갈 때 또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는데 또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쌍둥이 대리운전이 있습니다. 이거 매블쇼에도 광고가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쌍둥이 대리운전 한번 써보신 분들은 그냥 쭉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플 다운받으시는 그 1분만 참으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왜냐하면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대기업부터 해서 배차는 똑같대요. 맞아요. 대기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배차 시간도 굉장히 빠르면서 가격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심지어 친구를 추천하거나 내가 사용할 때마다 적립금이 쌓여가지고 네. 아주 저렴한 가격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처음에 가입하실 때 그 적립금 10,000원이 바로 적립이 되는데 이거를 뭐 다음에 쓰실 수 있다, 뭐 얼마가 모여서 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앞서 우윤혜 씨가 1분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거의 빛의 속도야. 한 20초에서 30초 정도만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 아주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쌍둥이 대리운전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그 핵 개발 오펜하이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맨하튼 프로젝트, 앞서 그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오펜하이머가 뭔가 좀 두루두루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말썽을 많이 부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막상 이 맨하튼 프로젝트에서는 리더로서 굉장히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완전히 신화적, 전설적 그 역할이었죠. 그때는 아무도 이 성공을 확신 못했는데 네. 그때 돈 20억 달러를 썼어요. 그게 20억 얼마예요? 달러. 지금 돈으로 2천억 달러입니다. 200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환율로 개발하려고? 240조 원. 핵 핵을 개발하려고. 왜 개발하려고? 자꾸 핵거려? 봐봐요. 저는 이것도 사실 궁금했는데 우라늄, 라듐 이게 플루토늄. 원소인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수소 원자 번호 1이에요. 네. 양자가 하나란 뜻이야. 양자가 하나면 전자도 하나야. 원자 번호 1번. 가볍죠? 산소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 한 7번? 8번. 오, 비슷해. 찍어. 비슷하다. 8번이야. 그거는 원자에게 양성자가 8개 있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중성자도 8개 있어. 네. 그럼 전자는 8개 있으면 돼.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가 235번째 원소가 나와. 그게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원소 같은 거는. 아니, 원소는 안 보이지만 우라늄은 광산에서 그냥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 광석을 캔에서 그거를 추출한 거예요?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농축을 한다 그래. 산삼 농축하듯이. 엑기스. 바로 이해되네. 그래서 그거를 원소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라늄 이게 있는데 광석이 무지하니 무거운 광석이겠지. 네. 사실 우리가 알루미늄, 철 뭐 이래봤자 다 40, 가볍지. 50번이고 대개 70번이 넘으면 그 존재하는 원소가 뭐 있다는 것도 거의 모르고 사는데 235가 있고 238이 있어. 38은 뭐예요? 그것도 우라늄인데 238이고 5가 있는데 얘들은 불안정한 원소야. 그게 뭐 왜 그래요? 너무나 이게 원자핵이 밀집돼서 250명이 모여 있어 봐. 통제하기 얼마나 힘들어. 니네 집 식구가 몇 명이야? 그럼 우리 식구는 253명입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놀래서 그게 가족이 유지돼? 우리 셋도 지금 막 여기저기로 분열하거든요. 네. 뭐 수소나 헬륨이냐, 1번, 2번 뭐 이런 건 뭐 간단하고 8번 산소도 뭐 그렇고 뭐 이렇고 그러는데 235, 238 불안정한 원소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가서 딱 때리면은 얘들이 분열을 하기 시작해. 그걸로. 그러지 않아도 분열인데. 네. 또 누가 와가지고 기폭제가 되는구나. 그렇지. 불을 질러. 이렇게 되면은 깨져. 네. 그렇게 깨지면서 에너지가 살짝 나와.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를 때렸는데 깨지면서 2개가 나와. 이번엔 중성자가. 그 에너지라는 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자핵은 뭉쳐있는 단단한 힘이 있어요.
원자핵은 양성자인데 전기 성질이 다 양아녀. 네. 그러면 같은 극이니까 밀어내야 될 거 아니야. 밀어내는 힘으로. 밀어내야 되는데도 뭉쳐 있다는 것은 무언가 강한 힘이 잡고 있다는 뜻이지. 그치.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갈 때 그 강한 잡고 있던 힘이 그게 풀리면서 고무줄이 딱 끊어질 때 탁 튕겨 나가듯이 잡고 있던 게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건데 거기에 열과 방사선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여러 개가 있는데 원자핵을 좀 농축을 한 10 내지 15%로 좀 순도를 낮게 하면은 서서히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건 서서히 분열하면 이건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쓰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기가 나오고 열이 나오고 이러는 거군요. 열이 나오면 수증기를 데워서 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고. 네. 근데 이게 순도가 90% 이상 돼봐. 그러면은 곧 터지지. 내가 분열됐는데 두 개가 튀어나가니까 옆에도 터지네. 두 놈이 터지니까 이번엔 네 놈이 터지네. 네 놈이 터지니 여덟 놈이 터지네. 연쇄적이구나. 이렇게 되면 이건 폭탄이야. 그게 우라늄의 성격. 우라늄의 성격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네. 우라늄 농축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그 1945년에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가 된 지 3년 만에 사막에서 터뜨렸는데 3킬로톤의 폭발력이 나와. 그러니까 3킬로톤이면은 얼마냐 하면은 다이나마이트 3만 톤이야. 그 당시로서는 3,000 진짜 말도 안 되는 3,000톤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기에 다이나마이트를 3,000톤을 채우려면 이 방으로도 모자라겠죠. 몇 개 방에 다 채워야 그 위력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리처드 파인만 회고록에 보면은 그게 밤에 했는데 불덩어리가 하늘로 서서히 올라가는 게 서서히 보였다. 올라가. 아니 멀리서 보니까 저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에 포츠담 회담에 스탈린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때 스탈린 보고 야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피땀 흘려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왜 소련 가만히 있어? 니들도 참전해. 그러니까 아이 뭐 생각해 볼게 말게 그러는데 니들이 참전 안 하면 우리가 생각이 있어. 일본에 곧 무시무시한 폭탄 터뜨릴 거야. 우리 지금 이거 다 개발됐거든. 그랬는데 문제는 루즈벨트가 회담 가기 전에 야 그거 성공 아직도 못했냐? 내가 스탈린을 가서 해야 한번 되는데 먹여야 되는데. 그러는데 얼마나 서둘렀겠어. 그런데 이걸 성공하고 외국에 가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카카 방금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거기서 스탈린한테 기뻐가지고. 야 봐봐. 완전 극적이네. 정신 차려 소련도. 그러니까 소련이 나중에 네. 그 말의 영향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아. 그게 저기 우리나라 해방되기 일주일 전이야. 그때 소련이 이제 선전포고하고 한반도로 내려온 겁니다. 만약에 그러질 않았더라면 분단도 안 됐을 거예요. 참 이게 한국인으로서 기구한 거지. 슬프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7월에 성공했다고. 45년 7월에. 45년 7월에. 아, 우리가 8월 15일에 해방됐고. 해방이 됐으니까. 근데 7월에 성공했는데 네. 일본이 도쿄에서 그 초토화 전략 폭격해서 완전히 도쿄 시민 12만을 죽여버렸거든. 네. 일본의 큰 도시는 다 폭격했는데 여전히 행복을 안 하네. 항복을 안 그래가지고 해. 8월 6일 날 8월 6일에. 내 생일인데? 진짜. 8월 6일에 뭐 8월 6일 했어요? 날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리틀보이 들어봤는데? 히로시마에 터뜨려. 히로시마. 미국이? 이 히로시마라는 지역에 터트린 이유가 있습니까? 히로시마에는 이제 미쓰비시 군수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평지였어요. 히로시마가. 그러니까 산이 없어. 네. 즉 핵이 터졌을 때 이 폭발력이 엄청나겠네. 사방으로 터지는구나. 퍼지는데 가장 적합한 표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왕이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다음에 터트리는 것보단 공중 한 500m 상공에서 터트려야 훨씬 더 폭발력 전달이 잘 되니. 그러니까 높은 데서 팍 떨어뜨려야지. 이제 네. 떨어뜨려서 쭉 내려오다가 지표면에 닿기 직전에 한 500m 상공쯤에서 터트려야 살상력은 더 좋아요. 이걸 다 오펜하이머가 지도한 거라고. 계산을 했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항복을 안 하네. 네. 그래서 며칠 후에 나가사키에 이번에는 또 한 방에 핵폭탄을 터뜨리는데 이건 우라늄탄이 아니야. 그러면요? 플루토늄탄이야. 그 이건 무슨 뭐 차이예요? 더 더 세요? 우라늄을 원자로에서 돌리면 그게 이제 그 원자로에서 그 연료봉이 이제 탈 거 네. 아니에요? 그 부산물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와. 그러니까 나온 걸 가지고서 또 이거를 무기를 만드는군요. 이건 플루토늄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원자로에서만 나오는 폐연료봉에서 나오는데 위력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이걸 두 번째로 터뜨려. 나가사키. 그래서 두 개 도시에서 총 22만 명이 죽어. 아이고. 그 죽는 모양은 22만 너무나 명. 22만 명이 죽어. 이 플루토늄이 제가 언뜻 듣기는 우리나라에도 핵 처리하면 나오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못하게 재처리를 못하게 하죠. 재처리를 왜냐면 핵무기가 되니까.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다 못하게. 하면서 우리는 다 하고 일본도 다 하고. 다 하면서 일본도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거 우리나라 못하게. 위험 국가라고 봐. 핵무장 위험 국가다. 그래서 자기네들 지켜주겠다는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막은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핵을 터뜨려. 터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합니까? 합니다. 아. 그래서 8.15 우리가 광복을 광복을 하게 맞이합니다. 됐고. 이 핵이 무서운 것은 폭발력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1파로 강한 이제 성광이 나오죠. 2파로 이제 열파, 폭풍이 이제 닥치고 제 3파로 이제 방사능 낙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밀려오거든 이게. 계속. 그래서 터진 데서 반경 1.6km 이내 사람들은 100%, 그 노출된 사람들은 100%. 그냥 사람이 증발해버려요. 그냥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진짜요? 해가지고 증발이요?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면은 어떤 소녀가 막 그 학교에 막 나가려던 참이었나 봐, 공장에. 끔찍하다. 근데 이제 나가다가 그 핵폭탄이 네. 터졌거든요. 근데 이 소녀는 온데간데가 없고 벽에 그 이렇게 빛이 비쳤을 때 그 그림자가 벽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게 여기에 소녀가 죽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그게 되는 거고. 이때 일본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조선인이 거기서 피폭을 당하는 흔적도 거죠. 없이 강제징용된 사라지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있었을 강제징용된. 테니. 그리고 이 22만 명에 못 들었어도 방사능 후유증으로 이제 질병을 얻거나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간 사람은 또 별도야. 네. 그러니까 거의 다야. 그 저 도시에 있었던 이렇게 끔찍한데 이게 폭발력이 10킬로톤 정도 돼요. 그럼 10,000톤, 다이나마이트 10,000톤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10킬로톤을 기본탄이라 그러고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탄이고 이거보다 위력이 센 건 전략핵, 전략. 이거보다 위력이 약한 건 전술핵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이렇게 등급을 나눠놨는데 기준선이 이 핵폭탄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전략핵 아니에요? 북한은 다 갖고 있어요. 전략핵, 전술핵 다. 이 핵을 그러면 반대로 진짜 막을 수 있는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 어쨌든 그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내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겠다, 빨리 만들겠다라는 느낌이고 이 핵이 터졌습니다. 또는 이 핵폭탄이 내려오면 그 전에 이렇게 뭐 막을 수 있는 기술이나 뭐 이런 건 아직 개발 안 됐습니까? 이 영화는 그다 오펜하이머가 파멸을 하거든. 자기가 사실은 무슨 그 짓을 한 건가? 스토리 그렇지. 사실은 그 스토리 때문에 영화는 나온 거거든. 그때만 해도 핵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론에나 있다가 눈으로 본 건 처음이고 그런 이 식의 일본의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네. 터지는 걸 보고 그때 현타가 왔겠구나,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방어 개념이나 이런 건 70년대 돼서야 나온 거고 그것도 또 논란이 지금도 많은 거고 네. 그 실효성 또 적절성 이런 거 지금도 논란이 많은 거고 그지만은 사실은 인류가 지금도 핵이 뭔지 몰라. 그쵸. 우리가 아는 건 그 폭발의 성질 그래야지 가장 위험한 사고는 우리가 핵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플루토늄의 성질에 우리가 아는 건 2%도 안 돼. 이게 진짜 어떤 물질인지 모른다니까. 핵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만천만한 인간의 거예요. 오만이지. 오펜하이머는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투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지. 그래서 나는 인류의 파괴자가 됐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독백으로.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신에한테서 불을 훔쳐 영원히. 인간한테 준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았는데 어쩌면 내가 프로메테우스. 지금 신의 불을 훔쳐서 군대 제공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그 엄청난 이제 그 인류의 파괴자라는 양심의 가책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 이걸 성공하고 50년대가 됐어요. 45년에 이제 2차 대전에 승리한 미국이 이번에 수소폭탄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그 수소폭탄은 뭐가 달라? 수소로 만든 거겠지만. 또 더 세겠지 뭐. 우라늄은 핵이 분열되는 거잖아요.
수소폭탄은 핵이 융합되는 거예요. 핵 융합. 그러니까 소형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그 충격으로 수소 연료가 이제는 핵 융합을 하는 건데 이건 위력이 아무리 짙게 잡아도 원자폭탄의 1000배. 네. 그러니까 이거 1000배. 개발했다고요? 개발했어요, 결국은. 아, 실제로 수소폭탄 실험을 합니다. 미국이? 태평양의 비키니 섬에서 TNT 15메가톤. 그러니까 TNT 15메가톤이면은 다이나마이트 1,500만 톤 위력. 1,500만이요? 당시에 그 위력이 얼마나 세냐 하면은 네. 145km 떨어진 일본 어선에서 조업을 하던 어민이 네. 방사능 피해를 여기까지 입어가지고 145kg? 사망을 했다고?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훗날 그 비키니 섬에서의 그 핵실험의 영향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소련도 이걸 개발하고 해가지고 위력이 너무 초현실적이라 가지고 원자폭탄도 그러는데 하물며 수소폭탄?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북한이 실험하고 있다는 뭐요? 거예요. 이거 수소폭탄을? 수소폭탄을 이게 삼중 수소가 들어가거든. 그걸 갖다가 이제 수소폭탄으로 가는 증폭 핵분열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2017년에 북한이 했지. 그럼 이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폭탄으로 가기 위한 직전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아, 거의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거의 있겠군요. 기술은 이제 입증이 된 건데 이게 북한이 여태까지 했던 핵실험 중에 가장 위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미국이 이거에 성공했고 북한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뭐 러시아? 러시아, 중국, 이런 능력을 다 갖고 있죠. 아니 우리나라는 외교도 빵점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보니까 과학기술 개발 예산도 완전 다 줄였던데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미국 쫓아다니는 거지 뭐. 아 이게 더 무기력해진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오펜하이머가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 이 영화 안 나왔다고 봐요. 내가 보기엔 감독의 의도는 지금 핵전쟁의 문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러는 과정에서 무언가 저기 보면은 이 핵전쟁의 극한의 공포에 가장 부합하는 스토리가 오펜하이머거든. 그래가지고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난 이전에도 책에서 본 장면이 실제 나오더라고. 오펜하이머가 그때 이제 저 트루먼 대통령으로 바뀌어요.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루즈벨트에서. 루즈벨트가 갑자기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승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먼을 찾아가가지고 그 수소폭탄 개발은 이미 반대하고 있었고 그런데 각하 제 손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그걸 원자폭탄을 만든 손이고 제 손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이 웃기는 거야. 지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래가지고 어이 잘 들어. 일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원망한 거는 이 핵폭탄을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이 핵폭탄을 누가 발사하도록 명령했는가가 관심사야. 그건 미국 대통령이야. 당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 손엔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러니까 손수건을 꺼내더니 닦아? 피 닦아. 뭐야 인간적인 그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트루먼은? 아니 이자가 왜 와서 징징대고 지랄이요. 그래가지고 닦아. 그러니까 모욕을 주었는데 그러면서 나가는데 들리는 거야. 오펜하이머가 뒤에서 대통령 말이. 저 징징거리는 과학자 그만 좀 데리고 와. 그래서 크라잉 사이언티스트. 크라잉 사이언티스트. 그래. 저 어린애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려. 그런데 이미 이때는 오펜하이머는 핵무기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수소폭탄 반대를 하는데 네. 그 옛날에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재학할 당시에 미국의 노동운동 공산주의자들 집회 갔었어.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이 맨하탄 프로젝트 당시에 부인은 우리로 얘기하자면 정교조, 그 교사 노동조합 네, 네. 운동을 하고 있었고 또 동생도 공산당원이었고 한때. 네. 그러니까 이제 FBI나 CIA에서는 저 오펜하이머는 이자가 이제 걸림돌이 되네. 그렇지 눈에 거슬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공산주의자로 이제 낙인 찍고 몰아붙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저기 오펜하이머의 모든 기득권을 박탈하기 시작해요. 과학자로서의 삼키고 쓰면 뱉는구나. 그렇지. 말년 그때가 이제 시점으로 메카시 선풍이라고 왜 다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다 해가지고 빨갱이라 그래. 몰아붙이던. 그 시절이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결국은 희생자네. 그 희생자가 되면서 인생이 파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암에 걸려 죽어. 그러니까 그 한 명의 인간이 그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는가. 이게 아주 이 극적으로 영화에서. 그려졌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음모가 나오고 가담자가 나오고 해서 그래서 영화가 어려워. 이게 사람 이름도 헷갈리고 어렵고 그러는데 요런 줄거리를 이제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만 딱 알고 가면은 훨씬 더 영화를 재밌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오늘 한 1시간 정도 김종대 의원님이 너무 쉽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그 김종대 오라버니의 딱 헤어스타일만 조금만 바뀌면은 한 10년, 20년은 젊어 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모션 의원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초현실적인 무슨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네. 이 모션 의원은 초현실적이면서 아주 평화적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10살은 어려 보일 수 있고 초현실적으로 정말 비절개 방식으로만 네.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을 만져드리는 곳이 바로 모션 의원인데 네. 뒷머리를 이게 비절개 형식으로 뽑아가지고 머리숱 없는 곳에다가 심는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겁니다. 거예요. 네. 오. 머리 감아도 안 빠지고.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내 머리가 핵폭탄 맞은 것 같아 지금. 하지만 모션 의원과 함께 하시면은 네. 아주 평화적으로 10살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마스크걸 우리가 또 보고 보고 있잖아. 있잖아요. 다음 주 주간거업에 아, 하려고 이제 네. 뭐 이 방송은 그 후에 나가겠지만 네. 거기서도 안재홍 씨가 진짜 헤어스타일이 너무 나 그래서 모션 의원 너무 추천해주고 싶어. 나도. 아니 이거 진짜 머리숱과 스타일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본이다. 자, 내가 머리숱이 조금 아쉽다. 또는 요것만 풍성해지면은 요즘 노안이라는 소리도 네. 듣는데 동안의 소리를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정TV 시청자분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 하고 있고 네. 사후 관리 보증 서비스도 철저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담은 무료입니다. 네. 모션 의원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심은 내 머리 한 올 한 올 너무 소중하잖아요. 두피 관리도 아주 잘해줘야 되는데 두피 관리하는데 또 첫걸음이 좋은 샴푸를 골라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번 강력 추천해드리는 게 바로 버텍스 넘버원의 제품들인데요. 네. 저랑 윤혜 씨는 뭐 이거 버텍스 넘버원 샴푸 만난 뒤로부터 꾸준하게 이것만 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내 돈 내산하는 광고 제품입니다. 얼마 전에도 오정TV 보고 구매했어요라고 제가 또 제 입으로 남겼더니 또 샘플 키트 잔뜩 챙겨주시고 네. 지금 특히 또 버텍스 넘버원부터 샴푸 바디젤 최대 60%까지 네. 세일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M존 케어, 남성분들의 소중한 곳을 관리하는 M존 케어니까 여러분들 버텍스 넘버원 가셔가지고 우리 집에 좀 필요한 바디워시 제품들 뭐가 있나 보시고서 구매해 보시면은 진짜 만족하실 만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원료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임산부까지 청담 SSG 신세계 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는 네. 버텍스 넘버원으로 깨끗하게 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오펜하이머 관련된 이야기 했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일본인들의 핵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공포심은 우리보다 좀 훨씬 심할 것 같은데 어때요? 트루먼 대통령이 20만 명씩 막 죽이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네. 이게. 이거 일본 국민이 보면 도저히 이거 감당 못한다. 지금 미국과 또 끈끈하게 지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저기 후쿠시마 원자력 원전, 발전소 네. 사고로 10년을 고통을 받았고, 근데 저 영화까지 나오면은 트라우마 이제 걸리겠네. 일본은 핵 트라우마. 그러니까 핵폭탄의 피해도 제일 큰 게 일본. 그렇죠. 핵발전소 피해도 제일 큰 게 일본. 저 일본은 핵에 관해선 저주받은 국가라고.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그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그때 일본 총리 간나오토 총리는 처음에 이게 2차례 수소 저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 노심이 진짜 폭발하는 걸로 그때 비상계획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절반 중간이 통째로 날아가는. 그래서 반경 170km 이내 사람은 다 철수인데 그러면 5천만 명의 난민 발생. 일본은 남북으로 분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간나오토 총리는 일본 최후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랬겠네. 그랬는데 냉각수를 계속 집어넣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래도 터질 거라고 봤는데 안 터졌어.
근데 지금도 이유를 몰라. 왜 안 터졌는지 후쿠시마 여기. 이거를 밝힐 수가 없는 왜 거야. 안 터지는 건지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로봇 카메라부터 다 집어넣었잖아. 안에 네. 노심해 보이는데 네. 근처에만 가면 카메라 다 마비. 방사능이 너무 세가지고. 그런데도 그 폐수를 투기하는데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안전하고 거지. 뭐고 간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고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지금 오염수다 업이다 걱정하지만 그건 문제의 2%도 안 돼. 맞아. 우리 진짜 네. 그 생명이 그냥 날아가는 건데. 지금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우선 접근을 허락하지 그러니까 않아. 로봇도 들어가면 다 로봇도 망가지는데. 다 마비. 이 오염수 문제는 지금 시끄러운 주제지만 문제의 진짜 핵심은 네. 저 지금도 불타고 있는 저 원자로의 불을 어떻게 끌 거냐. 이게 원래 문제. 그걸 못 끄면은 4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투입이야 물을. 그러면은 그렇게 방법이 되는 거야. 없어. 그 아직 방법. 현대 과학 기술로는 그러니까 10년 그거를 동안 끄는 못 거. 찾았잖아. 이 방법을 못 찾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펜하이머 영화하고 또 한편 그 넷플릭스에 지금 더 떠 있는 데이즈. 더 데이즈 어. 8부작. 팔부자. 그걸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특히 그 더 데이즈를 보고 나면 후쿠시마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이게 이 핵 그거 다 발전소 싫어하잖아. 이야기인 거죠? 그게 핵폭탄 맞은 것만큼 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더데이즈.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과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지식 너머에 존재하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무슨 과학적 검증 그랬는데 과학적 검증이란 건 성립 안 해요. 이건 과학으로 아직 해결은 설명되는 안 영역이 돼. 아니야. 인류 최초의 이게. 일이잖아요 지금. 인류 최초의 일이야 이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어쨌든 오염수를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 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찬성한 미국은 거예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결국 인류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이나 정치가 당장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이 그럴 수가 정치 있나? 이런 판단에 제가 약간 정치의 신물이 나면서 반대로 정치가 올바르게만 된다면 이런 이 것들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그런 희망도 보거든요.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희망이 보이지가 않네. 너무 무기력해요. 어. 너무 무력해. 그게 우리가- 막 투기되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미국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나요? 아니 소수에 그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다시 시민들의 저항이 아주 네.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했냐 안 했냐 우리도 이 수준에 머무르지만 맨날 과학적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예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네 진짜. 이건 과학이 도달이 안 되는 영역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 살아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의원님과 우리는 끝까지 목소리 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마지막이 또 약간 씁쓸하기도 한데 의원님 또 워낙 많은 거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오정TV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끝인사 해주세요. 오늘은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 천재 과학자가 지금 내 손에는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목소리에 제대로 귀만 기울였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서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는 하나의 진정한 평화라기보단 불안한 평화예요. 그래 맞아. 문제는 그 불안을 제거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냥 우리가 앉아서 불평불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떻게 뭐 앞으로 수산물 구입하고 뭐 먹냐 이런 고민은 사치스러운 고민. 훨씬 사태는 심각하다. 그래서 제대로 알자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특히 이번 편은 공유, 소문 많이 내주시고 구독, 네. 댓글까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